예, 마지막 4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역사문화연구소 김영목 박사께서 삼균주의의 교육적 변동과 건국감염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목입니다. 아마 우리가 조사한 선생님 그러면 상균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균이라고 놓은 게 궁극적인 그거는 불균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게 되었고, 특히 이제 우리 수학 선생을 이야기하면 지금 기념관이 양주에 있으니까 양주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지만 태어나기는 지금 경기도 파주 이제 교화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 이제 양주로 그걸 했고, 저는 수험생이 갖고 있었던 이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가장 그랬던 거는 물론 뭐 경제, 정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상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느꼈던 거죠.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 조상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전통과 근대라고 하는 것이 접합되었던 인물이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명환 선생님 문구강령 자체가 조상의 산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걸 끊임없이 대한민국 임시 현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전통적인, 특히 저는 이제 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도 중요했지만 정말 할아버지 밑에서 그 배웠던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치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터득을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그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규주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대학인 도쿄학교 또 대학을 갔다면은 거기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법을 공부하고 그 모델이 이제 독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메이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민권적인 그런 게이오 대학이나 메이지 대학은 좀 학부모이 달랐거든요. 제국대학과는. 그 속에서 저는 이제 터득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그 일본인 교수들이 굉장히 조선을 멸시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메이지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이런 데서는 같이 동료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제국대학을 갔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추측입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패권주의가 강한 학부모니까 아마 버티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같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하는데도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학생들이 당시 유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가 되었던 많을 때가, 물론 적을 때는 한 200명도 되고 이제 우리가 을사내각이 맺을 때는 일시로 귀국도 하고 이래가 이제 다양하지만 한 700명 이렇게 될 때에 그 유학생을 하면서도 이제 대부분들은 갱수국치가 되고 이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전부 동맹 대학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유학생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근대적인 지식을 축적을 해서 당당하게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가졌던 게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잘 아는 상동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데도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12년 말 뭐 13년경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뭐 지금 타이완이나 중국이나 뭐 당시 중국은 유학생들이 한 6천 명 가까이 됐어요. 이제 베트남, 이 필리핀 이런 학생들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연대라는 게 왜 중요하고 왜 힘 있는 약소민족은 공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저는 자생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육성교라든지 다양한 종교를 흡수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할 때 임시연장이나 이런 데 딱 관여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법학을 냈기 때문에 했다는 그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밝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임시연장, 19년 임시연장이라든지 41년에 건국강령에서 녹아낼 수 있는데 그 궁극적인 요지는 교육의 어떤 균등 문제는 의무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일본에 유학했을 때 일본은 1898년도에 의무교육이 일본에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당시 뭐 공립보통학교 입학률이 전 학령과 아동의 1%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 사립학교를 통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의무교육론이었고 그 의무교육을 통과부가 할 수가 없죠. 통과부는 이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시세가 민도가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의무교육을 45년 끝날 때, 식민지가 끝날 때까지도 그 핑계를 대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그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느꼈던, 일본은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라라고 하는 이제 절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의무교육의 어떤 산실이 돼서 거의, 한 8만 개 이상이 운영됐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그게 전혀 안 되죠. 말로는 의무교육을 한다 그래. 그런 속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균주의가 사회주의 협재를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동희가 강화도에서 고창학교를 중심으로 의무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나 이런 분들이 개성학교 이제 이런 그걸 하는 걸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고 느꼈지만 식민지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뭐 1911년에 이루어졌던 조선교육령에서 공립보통학교라고 하는 게 4년제와 6년제를 내서 분리를 갈등을 조장하고 더더구나 3.1운동 이후에 아마 세계 역사 교육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입학시험을 본 걸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919년 그 이후에 교육열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을 뭘 했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그 70년대 제일 병폐 중에 하나가 월사금 안 내면 학교 오면 애를 쫓아내잖아요. 집에 가서 월사금 가져오게 하는. 이제 그런 그게 우리 60, 70년대 우리 현실이었는데 그게 19년부터 사실 일제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 중국에 있었지만 그 내용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에 순종하는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그래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을 거예요. 모범 학생이라는 게 뭐냐면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모범 학생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조사하는 국내 소식을 듣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을 결집해내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행동, 경제적인 것도 했지만 교육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또 교육이라 그러면 뭐 옛날부터 한이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가장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교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서 개똥이가 천재가 나오고 이제 그랬던 역동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상이 이야기했던 이 교육의 어떤 균등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의무교육이었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랬는데 실제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우리가 인성학교나 3일 중학이나 뭐 이런 학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뭐 현실이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건국강령에서 교육균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균등 문제를 우리가 정치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 건설의 어떤 복국이 되고 난 이후에 국가 건설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수립되고 했지만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된 지가 이제 거의 뭐 한 30년도 채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말로만 의무교육이었지. 그때 월사금 다 회비받고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뭐 무료 급식에 무료 학비에 이렇게 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1941년에 조서왕이 이야기했던 교육의 균등 문제가 정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미끄럼이었다. 그리고 그 바탕은 기본적으로 한말에 제기되었던 당시 일본에서 유학 생활과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어떤 가르침 그것이 녹아내었던 것이 이 우리가 교육의 균등 문제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연구가 안 되죠. 뭐 김월 선생하고 정태수 교수님하고 조동걸 선생님이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도 어떤 조소왕 선생의 어떤 역작이라기보다는 어떤 임시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소왕이 겪었던 그 과정들이 결국 이게 한국 독립당의 어떤 정강이라든지 30년대 들어와서 그런 속에 표출이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정제되었던 것이 건국강령에 반영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정치 경제의 균형도 중요하지만은 교육 문제를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더 그러한 연원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불균이라는 문제, 우리가 동양의 어떤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조심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간단한 주제가 아닌데 네 분이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느라고 아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거를 제대로 좀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제 약정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접근 등과 건국 강령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김영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그 시간 6시까지는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참여하는 그 또 토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짧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부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신 이시종 이사님 발표문에서도 지금까지 상균주의 혹은 이제 조수왕 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 300여 편 된다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연구는 이제 대부분 법사상이라든가 정치사상 이런 방면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첫 번째 발표문에서도 그동안 이제 학위 논문 가운데서 이제 교육 사상을 다룬 논문이 몇 편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왕 선생의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수왕 선생께서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그런 글을 남기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발표문을 먼저 받아보고 읽으면서 전 김영목 선생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왕 선생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쓰셨던 글들은 몇 편 되지 않고 그래서 제 토론문 320쪽, 321쪽 부분에 교육 관련 수왕 선생의 글들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토론자로서 드린 이제 두 가지 질문은 직접적으로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현재 건국강령에서 미연페이 중국어는 미연비라는 게 이제 무상이라는 의미죠. 국비교육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국비교육의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의무교육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국 시기, 건국 시기에 사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채용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혹시 문장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구두로라도 교육자원 마련에 관련된 어떤 포관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상 선생의 상균주의 혹은 이제 건국 강령을 얘기할 때 그때만해서 삼인주의와 상균주의를 비교하는 그 논문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성문에 이제 건국 대강과 수왕 선생의 이제 건국 강령을 또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이제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명칭도 비슷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하는 바도 바로 이제 삼민주의에 입각한 중앙민국 건국, 상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에라는 점에서 목적하는 바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문에 이제 건국대강은 사실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행정원 밑에 교육부를 둔다. 여기에서 이제 교육이 언급되는 전혀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거든요. 반면 이제 건국강령에는 교육의 종지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왕 선생의 건국강령이 선문의 이제 건국대강에 비해서 이제 훨씬 구체적이고 어떤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문의 건국대강에 담긴 어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이 건국대강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결국은 선문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에 용인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수왕 선생은 결국은 양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왕 선생께서 결국은 교육이라는 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인재를 키워놓고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인재 등용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급하신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어려운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문 선생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뭐 조성학 선생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는 뭐 조성학 선생뿐만 아니라 다 이해가 됐고, 실제로 이제 도 단위로 대학을 설립하고 그 이제 군 이하에는 3, 4개 정도 의무 학교를 설립한다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왜냐면 임시정부 거기서 활동을 했던 이동희가 강화도에서 그 생활 능력에 따라 가지고 5등급을 나누고 의무 교육 배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조모함 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강화학파에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자생적인 사회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구의 어떤 사주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가 자꾸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영향이 컸겠죠. 컸지만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거의 사회주의에 간 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황 선생이 그걸 염출을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는 그 롤 모델이 아마 이동희가 했던 고창학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으면 좋겠고, 건국광역하고 건국대강에서 서황 선생도 뭐 인재를 배출한다는데 그게 중점을 두었지, 앞으로 뭐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해방 이후 이제 백범이 운영했던 강습소라든지 실전강습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것이 결국은 복구하고 이제 건설이 될 때 결국은 중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이론적인 입장에서 개진이 되었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여기 배출된 사람들을 주역으로 어떻게 등록하겠다,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뭐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복국이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 따라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있던 전반적인 인식이었지, 거기에 실천까지 문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계로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이란 이런데 이제 의무교육 문제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미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잔뜩 뭐 이야기할 거를 메모하고 그랬는데 괜히 했다 싶습니다. 예, 당초 그 오후 시간에 6개 주제가 발표가 진행된다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구도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미흡한 대로 이렇게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평양에 갔었습니다. 2007년에 평양에 가서 그 신미리의 애국열사록에 가서 소황 선생 묘비 앞에 서서 좀 한참 생각도 했고, 또 벽초 훈병이 묘비 앞에서 한참 생각을 했고, 또 북한 측 관계자들에게
그 수왕 선생님의 이제 그 월북 이후 58년 돌아갔을 때까지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그 대답해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건국강령 8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 수왕 선생이 꿈꾸고 또 독립운동 세력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완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건국강령을 토대로 반성적으로 반추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발표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수왕 선생과 삼균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그 기념식과 그 학술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를 진행해 주신 이명진 교수님, 그리고 일부 좌장을 맡아주신 정태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학술대회를 주관해 주신 삼근학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조인래 이사장님 뭐 인사 말씀. 예? 오늘 저기 누구 가셨는데? 여기 계세요. 아니 일로 나오죠. 제주대 우리 정 교수님 굉장히 좀 새로운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논문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이명화 선생님 또 새로운 또 학설을 또 발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뜻밖이고 더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해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왕이 무호동일선을 썼느니 안 썼느니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근데 이번에 그 자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학자들이 한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잘못 해석돼 가지고 오류가 범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집 제가 편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고 문집을 들여다보고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그 학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교수님들 저기 8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공연, 뭐 교수님들의 생각, 이거 저희 학회에서 잘 정리해서 또 책 다시 또 사전 행사했던 책하고 같이 해가지고 책을 또 발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때문에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네, 이명진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 6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